미국 전역이 한국으로 인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나라예요.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는지 믿기지 않아요. 인천공항 하루 입국자가 무려 21만 명, 전 세계인들이 말 그대로 한국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미국인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 이민을 결정한 이유를 폭로하자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하버드 의사, MIT 엔지니어 등 고학력 중산층이 집단으로 미국을 탈출하고 있는 것이었죠. 충격적인 수치가 공개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한국 이민자, 미국인 21만 3,847명, 5년 전보다 무려 425% 폭증. 아메리칸 드림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 이들이 8,000km를 넘어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이 자랑스럽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할머니, 나 오늘 학교에서 또 책상 밑에 숨었어요. 저는 엘렌 톰슨입니다. 62세, 시애틀의 한 종합병원에서 30년간 간호관리자로 일했습니다. 그날 8살밖에 안 된 손주 에밀리를 안고 있던 제 팔이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딸 제시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에밀리의 어린이집에서 온 통지서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긴급 총기 대피 훈련 안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8살 아이를 위한 록다운 훈련이라니요. 저는 그 종이를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30년간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를 봤지만 제 손주가 총기 대피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 데이비드는 은퇴한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64세인 그는 무릎 통증으로 몇 달째 고생하고 있었어요. 정형외과 예약을 잡으려고 전화했을 때 접수 직원이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6주 후에 초진 가능합니다. MRI는 그 후 4주 더 기다리셔야 하고요. 10주를 기다려야 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이 데이비드의 무릎은 점점 더 악화되어 계단을 오를 수조차 없게 됐어요. 밤마다 통증으로 신음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30년 경력의 의료인이지만 정작 내 가족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손주 에밀리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을 때 TV에서는 또 다른 총격 사건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시애틀 다운타운의 한 쇼핑몰에서 발생한 무차별 총격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리모컨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제 쇼핑몰도 안전하지 않아.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살고 있는 거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창밖을 보니 저녁 7시도 안 됐는데 거리는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었죠.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손주 에밀리의 미래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이 아이는 앞으로 어떤 세상을 살게 될까요? 학교에 갈 때마다 총기 대피 훈련을 받고 공원에서 자유롭게 뛰어놀지 못하고 밤에는 집 밖을 나서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까요? 병원에서 일하면서 저는 수많은 총상 환자를 봤습니다. 응급실에 실려오는 젊은이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 손주가, 제 딸이 언제든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가 매일 밤 저를 짓눌렀죠. 제시카는 에밀리를 데리고 밖에 나갈 때마다 극도로 긴장했습니다. 엄마, 에밀리 데리고 공원 산책 좀 가고 싶은데 언제쯤 안전해질까요? 딸의 그 질문에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시애틀에서 아기를 데리고 밤에 산책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낮에도 불안한데 밤은 말할 것도 없었죠. 몇 주가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병원에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더니 한숨을 내쉬었어요. 6주를 기다렸는데 의사가 MRI를 찍어봐야 안다고 하더군. 그런데 MRI는 또 4주를 기다려야 한대. 저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통증으로 인한 피로와 좌절이 그의 얼굴에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보험 승인까지 하면 석 달은 더 걸릴 거야. 그 사이에 무릎이 더 망가지면 어떡하지? 이게 미국 의료의 현실이었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의료 시스템이지만 정작 환자는 몇 달씩 기다려야 하고 진료를 받아도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해야 하죠. 저는 30년간 이 시스템 안에서 일했지만 정작 제 가족이 환자가 되니 그 모순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밤이었어요. 새벽 2시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제시카였죠.
엄마, 우리 동네에서 총격 사건이 났어요. 에밀리가 너무 놀라서 계속 울어요. 저는 급히 옷을 입고 딸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에밀리는 엄마 품에 안겨 떨고 있었고, 제시카는 창문을 통해 밖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밤새도록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에밀리를 안고 있으면서 결심했어요. 이 아이에게 이런 삶을 물려줄 수는 없다고요. 반드시 더 나은 곳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미국을 떠난다는 것은 평생을 살아온 삶의 터전을 버리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불안한 나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조카 제이슨에게서 화상통화 요청이 왔어요. 그 전화 한 통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고모, 서울에서 3주 정도 쉬다 가시는 거 어때요? 조카 제이슨의 제안은 너무나 갑작스러웠습니다. 제이슨은 IT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6개월 전부터 서울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화상통화 화면 너머로 보이는 제이슨의 얼굴은 밝았고, 뒤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한국이요? 너무 멀잖아요. 그리고 언어도 안 통하는데. 저는 주저했습니다. 평생을 시애틀에서 살았는데 아시아로 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제이슨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모, 병원에 통역사 다 있어요. 그리고 삼촌 무릎 치료. 여기선 일주일이면 진단부터 치료까지 다 끝나요. 일주일이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어요. 네, 진짜예요. 제 동료 아버지가 무릎 수술 받으셨는데 당일에 MRI 찍고 다음날 치료 계획 나왔어요. 비용도 미국의 10분의 1이고요. 데이비드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10분의 1. 그게 가능해? 삼촌, 여기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요. 대기 시간도 짧고 비용도 합리적이고 무엇보다 제이슨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기는 밤에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요. 고모가 그렇게 걱정하시는 총기 문제, 여기는 없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작년 한 해 서울 전체에서 총기 사건이 단 한 건도 없었대요. 밤 11시에도 할머니들이 공원에서 산책하고 여성들이 혼자 지하철 타고 다녀요. 저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밤에 자유롭게 걷는다는 것, 두려움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오랜만에 들어본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데이비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어차피 무릎 치료도 해야 하고.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그때 거실에서 놀고 있던 에밀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TV에서 또 총격 사건 뉴스가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겨우 돌이 된 아기가 총소리에 놀라 우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이슨, 항공편 좀 알아봐 줄래요? 며칠 후, 저희는 짐을 쌌습니다. 3주 체류라고 했지만 사실 저는 더 머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데이비드의 무릎 치료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안전한 곳에서 숨 좀 쉬고 싶었거든요. 딸 제시카는 에밀리를 안고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엄마, 좋은 곳이면 저희도 갈 수 있을까요? 제시카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일단 다녀와서 얘기해보자.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만약 한국이 정말 안전한 곳이라면 딸과 손주도 데려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면서 저는 또 한 번 미국의 현실을 실감했습니다. 군인처럼 무장한 경찰들, 엄격한 검색 절차, 긴장한 사람들의 표정. 공항조차 전쟁터 같았어요. 14시간의 비행은 길었지만 저는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총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밤에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노인이 되어서도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는 밤 10시였습니다. 게이트를 나서자 제이슨이 반갑게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고모, 삼촌, 잘 오셨어요. 공항을 나서면서 가장 먼저 느낀 것은 공기의 차이였습니다. 뭔가 달랐어요. 긴장감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여유로웠고 아무도 경계하지 않았어요. 지하철 타고 갈게요. 짐 많으시면 택시도 되는데. 제이슨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이 밤 10시인데 지하철을요? 네. 왜요? 여기는 밤 12시까지 운행하고 심야버스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밤 10시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어요. 하지만 제이슨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했죠.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학생들, 직장인들, 그리고 저희처럼 나이 든 부부들도 보였어요. 모두가 편안한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보거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변을 경계하지 않았어요. 지하철이 도착하고 저희는 탑승했습니다. 깨끗한 차량, 밝은 조명,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다는 느낌. 저는 데이비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이상해. 전혀 무섭지가 않아. 데이비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저는 한 할머니를 봤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 혼자 큰 장바구니를 들고 계셨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혼자 지하철을 타고 계신 거죠. 시애틀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하철이 한강을 건널 때 창밖으로 펼쳐진 야경에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강변을 따라 조명이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조깅을 하고 있었어요. 밤 1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인데 말이죠. 저 사람들 위험하지 않나요? 제가 물었을 때 제이슨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가요? 여기서는 그게 일상이에요. 새벽 1시까지도 사람들이 운동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숙소에 도착한 것은 밤 11시 30분쯤이었습니다. 제이슨이 준비해준 아파트는 30층 높이에 있었고 창문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오늘은 푹 쉬시고 내일 아침에 병원 예약 잡아놨어요. 삼촌 무릎 진료. 벌써요? 네. 여기는 빨라요. 외국인 진료 센터라 통역사도 배정돼 있고요. 짐을 풀고 나서 저는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인데도 거리는 활기가 넘쳤어요. 편의점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늦은 시간에 퇴근하는 직장인들, 학원 가방을 맨 학생들, 모두가 두려움 없이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옆으로 와서 제 어깨를 감쌌어요. 여보, 우리 정말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아. 저도 그래요. 이게 정상인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살던 곳이 비정상이었던 건가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불안 없이, 두려움 없이, 그저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이곳에서는 밤에 창문을 열어도 총소리 대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제이슨이 저희를 강남의 한 정형외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놀랐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 진료센터라는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죠. 접수대에서 젊은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톰슨 씨 맞으시죠? 통역사 김 선생님이 곧 오실 거예요. 몇 분 후 30대 여성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통역을 맡은 김지연입니다. 편하게 지연이라고 부르세요.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몇 주를 기다려야 하는 초진을 외국인인 저희가 하루 만에 받는다는 게 말이죠.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주변을 둘러보니 외국인 환자들이 꽤 많았어요. 일본인으로 보이는 노부부, 중국에서 온 듯한 가족, 그리고 서양인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 외국인 환자가 정말 많네요. 제가 지연 씨에게 말하자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작년 한 해만 해도 117만 명의 외국인 환자가 한국을 찾았어요. 특히 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죠. 117만 명이나요? 네. 5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어요. 의료 수준은 높은데 비용은 합리적이니까요. 잠시 후 데이비드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가니 50대로 보이는 의사 선생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박진수 정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지연 씨가 통역을 해주었고 데이비드가 무릎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박 원장님은 꼼꼼하게 진찰하더니 말했어요. MRI를 찍어봐야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가능하시면 바로 촬영하시죠. 오늘이요? 지금요? 데이비드가 놀라 물었습니다. 네. 1시간 후면 가능합니다. 그동안 접수하시고 준비하시면 돼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시애틀에서는 4주를 기다려야 했던 MRI를 여기서는 1시간 후에 찍는다고요? 정말로 1시간 후, 데이비드는 MRI 촬영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점심시간이 지나자마자 결과가 나왔어요. 반월상 연골 손상이 있고 관절염 초기 단계입니다. 다행히 수술까지는 필요 없고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권합니다.
박 원장님이 모니터에 띄운 MRI 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요? 네. 연골 재생을 돕는 치료법입니다. 한국이 이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3회 정도 주사 맞으시면 상당히 좋아지실 겁니다. 저는 30년 경력의 간호사지만 이렇게 신속한 진료 과정은 처음 봤습니다. 오전 9시에 도착해서 오후 2시에 진단과 치료 계획까지 모두 끝났어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MRI 촬영과 진료비, 그리고 줄기세포 치료 3회를 합쳐서 약 35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지연 씨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미국 달러로 약 2,600달러 정도예요. 데이비드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시애틀에서는 보험이 있어도 8,000달러는 나왔을 비용이었어요. 보험이 없으면 15,000달러도 넘게 청구됐을 겁니다. 그게 전부인가요? 추가 비용은 없고요? 네. 모든 비용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투명하게 미리 알려드리는 게 원칙이에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예측 가능하다는 것의 가치를요. 미국에서는 진료를 받고 나서야 청구서가 날아왔고 그때마다 심장이 철렁했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미리 정확한 비용을 알려주고 그 금액이 합리적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여보, 방금 몇 시간 동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아. 이게 정말 현실이야?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6개월을 기다렸어야 할 일이 반나절 만에 끝났어요.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에 제이슨이 제안했습니다. 고모, 오후에 시간 있으시면 제가 한 곳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어디요? 실버 커뮤니티 센터요. 고모가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아서요. 1시간 후, 우리는 강남의 한 복합 문화센터에 도착했습니다. 5층짜리 건물 전체가 시니어를 위한 공간이었어요. 여기는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외국인도 환영한다고 하더라고요. 1층은 카페와 라운지, 2층은 운동시설, 3층은 교육실, 4층은 취미활동실, 5층은 의료 상담실이었습니다. 저는 각 층을 둘러보며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3층 교육실에서는 70대 노인들이 태블릿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을 듣고 있었고, 옆 교실에서는 영어 회화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4층에서는 서예, 도예, 요가, 심지어 KPOP 댄스 수업까지 있었어요. 여기 수강료가 얼마예요? 무료이거나 아주 저렴해요.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거든요. 한 교실에서 영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가 보니 한국 시니어들과 외국인 시니어들이 함께 영어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 미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네요. 지연 씨가 설명했습니다. 네.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 시니어들이 자원봉사로 영어를 가르쳐 주시기도 해요. 그때 한 미국인 여성이 저희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혹시 미국에서 오셨어요? 네. 시애틀에서 왔어요.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3년 전에 왔어요. 남편이 줄기세포 치료받으러 왔다가 아예 정착했죠. 그녀의 이름은 캐롤이었고 68세였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물었을 때 캐롤이 환하게 웃었어요. 너무 좋아요. 저는 여기서 영어 회화 자원봉사하고 남편은 경영학 강의를 해요. 30년 경력을 살려서요. 미국에서는 은퇴하면 끝이었는데 여기서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외롭지는 않으세요? 전혀요. 여기 커뮤니티가 정말 활발해요. 매주 모임도 있고 한국인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무엇보다 밤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몰라요. 캐롤은 저희에게 명함을 주었습니다. 혹시 한국 생활에 대해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센터를 나오며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미국에서 은퇴한 노인들은 대부분 고립되어 살아갑니다. 친구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활동할 공간도 제한적이고 무엇보다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위험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시니어들이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심지어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제이슨이 한강공원으로 안내했습니다. 고모, 삼촌, 이게 제가 제일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밤 8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한강공원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자전거 타는 가족들, 조깅하는 사람들, 돗자리 깔고 치킨을 먹는 그룹들, 그리고 산책하는 노인들. 저 할머니 좀 보세요.
제가 가리킨 곳에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두 분이 팔짱을 끼고 산책하고 계셨어요. 밤 8시가 넘은 시간에 아무런 두려움 없이요. 여기서는 저게 일상이에요. 새벽 1시에도 사람들이 운동해요. 저는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강 건너편으로 불빛이 반짝이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데이비드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찾은 게 뭔지 알겠어? 뭔데요? 평범함이야. 밤에 걷고, 병원 가고, 사람들 만나는 것. 그게 미국에선 사치였잖아. 그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평범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었죠. 두려움 없이, 불안 없이, 자유롭게.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서도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었어요. 3주만 머물고 돌아가려 했던 계획이 흔들리고 있었죠. 만약 여기서 계속 살 수 있다면요? 만약 딸과 손주도 데려올 수 있다면요? 만약 우리에게도 두려움 없는 노년이 가능하다면요? 창밖을 보니 자정이 가까운데도 거리는 조용하지만 안전해 보였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도, 총소리도, 비명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제이슨이 아침 일찍 전화를 걸어왔어요. 고모, 오늘은 제가 회사 일이 있어서 못 모시는데 혼자 돌아다녀 보시는 게 어때요? 혼자요? 저는 주저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혼자 나가는 게 괜찮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걱정 마세요. 지하철만 타실 줄 알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번역 앱도 좋잖아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전화를 끊고 데이비드와 상의했습니다. 어떡하지? 혼자 나가보라는데. 우리 나이가 이미 60 넘었는데 뭐. 한번 해보는 거지. 남편의 말에 용기를 얻어 저희는 준비를 하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아침 9시,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놀랍게도 길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표지판에 영어 표기가 되어 있었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들 친절하게 알려주었거든요. 한 할머니는 영어를 못하시면서도 손짓 발짓으로 방향을 알려주셨어요. 지하철역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하는데 젊은 직원이 영어로 도와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경복궁이요. 아, 3호선 타시면 돼요. 이쪽으로 가세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저는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지만 모두가 질서정연했어요. 노약자석은 비어 있었고 누군가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도 자주 봤죠. 한 젊은 여성이 임신부 배지를 단 여성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장면을 봤을 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복궁에 도착해서 매표소로 가니 직원이 영어로 말했어요. 65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무료요? 네. 한국은 경로 우대가 잘 되어 있어요. 궁궐을 둘러보는 동안 저희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시니어들도 많았어요. 한 일본인 부부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들도 의료 관광으로 왔다가 한국이 너무 좋아서 1년째 머물고 있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근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을 보는데 영어 표기가 되어 있었고 사진도 있어서 주문하기가 어렵지 않았어요. 비빔밥을 주문했는데 8,000원이었습니다. 미국 달러로 6달러 정도요. 시애틀에서는 15달러는 내야 했을 음식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카페를 찾았습니다. 북촌 한옥마을 근처의 한 카페였는데 2층 창가 자리에 앉으니 한옥 지붕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데이비드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60 넘어서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녀 본 게 언제였지? 생각해보니 정말 오래전이었습니다. 시애틀에서는 항상 차를 타고 다녔고 밤에는 절대 외출하지 않았으며 낯선 곳은 아예 가지 않았어요.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있었던 거죠. 오후에는 인사동을 거닐었습니다. 전통 찻집, 공예품 가게, 갤러리들이 즐비했어요. 한 갤러리에서 서예 체험을 하고 있길래 들어가 봤습니다. 60대 한국인 강사분이 영어로 설명해 주셨어요. 붓을 이렇게 잡으시고 천천히 내려 그으시면 됩니다. 저는 처음으로 붓을 잡아봤습니다. 어색했지만 재미있었어요. 옆에서 체험하던 70대 한국인 할머니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영어는 못하시지만 몸짓으로 칭찬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할 수 있다는 것을요. 저녁 무렵 제이슨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고모,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우리 혼자서도 잘 다녔어요. 그럼 저녁에 특별한 곳 보여드릴게요. 6시에 마포구로 오실 수 있어요? 저희는 지하철을 타고 마포구로 갔습니다. 이제는 지하철 타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제이슨이 저희를 한 건물로 안내했습니다. 경로당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여기가 뭐예요? 한국의 시니어 커뮤니티 공간이에요. 제 친구 어머니가 여기서 활동하시는데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요. 안으로 들어가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1층은 넓은 홀로 되어 있었고 어르신들이 탁구를 치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한쪽에서는 보드게임을 즐기고 계셨어요. 2층으로 올라가니 더 놀라웠습니다. 컴퓨터실에서는 70대 어르신들이 엑셀을 배우고 있었고 옆방에서는 스마트폰 활용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기 수강료가 얼마예요? 무료예요.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거든요. 식사도 제공되고요. 3층에는 건강 상담실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상주하며 혈압, 혈당 체크를 해주고 일주일에 2번은 의사가 방문 진료를 한다고 했어요. 이게 다 무료라고요? 네. 65세 이상은 거의 무료예요. 한국은 시니어 복지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저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제이슨 친구의 어머니 박순자 할머니였어요. 어머, 미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어서 오세요. 순자 할머니는 73세였지만 정말 활기차 보였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저는 컴퓨터 배우고 노래 교실도 다니고 일주일에 한 번은 봉사활동도 가요. 바빠 죽겠어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미국은 어때요? 노인들 생활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외로워요. 집에만 있고 나가기도 무섭고요. 어머, 그럼 안 되지. 여기는 안전해요. 밤에도 혼자 다니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나이 들어서도 할 일이 많아야 행복해요. 순자 할머니의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은퇴하면 뭘 하며 살지 막연했었어요. 집에서 TV나 보고 가끔 손주나 보고 그게 전부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시니어들이 계속 배우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경로당을 나서며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저렇게 늙고 싶어. 활기차게. 저도요. 집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어 살고 싶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저는 딸 제시카에게 화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어때요? 한국? 제시카, 여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저는 그날 하루 동안 경험한 것들을 쏟아냈습니다. 반나절 만에 끝난 병원 진료, 밤에도 안전한 거리, 활기찬 시니어들, 예측 가능한 의료비, 편리한 대중교통. 엄마, 진짜예요. 그게 다 가능해요? 응. 직접 보고도 믿기지 않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비정상적인 곳에서 살았는지 모르겠어. 화상통화를 끊고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아래 거리에는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데이비드가 뒤에서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여보,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뭐려? 여기서 사는 거, 딸이랑 손주도 데려오는 거. 저는 남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가능할까요? 우리 나이에 새로운 나라에서 시작한다는 게 왜 안 돼? 캐롤 씨도 했잖아. 그리고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두려움 속에서 살다 죽을 순 없어. 그날 밤, 저희는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것, 아니 정착하는 것에 대해서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너무나 소중했어요. 그것은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자유롭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늦게 찾은 것은 바로 그 평범함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데이비드는 첫 번째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받았고 놀랍게도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여보, 계단을 올라갈 수 있어. 6개월 만에 처음이야. 남편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어요. 우리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요. 어느 날 아침, 제 이메일로 뜻밖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시애틀 병원 인사팀장으로부터 온 메일이었어요. 엘렌,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연봉 20% 인상을 제안합니다.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년을 함께한 병원이었습니다. 동료들도 있고 익숙한 환경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메일을 읽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데이비드에게 메일을 보여주자 그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거절할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야간에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것, 손주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것, 그게 더 중요해요. 저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답장을 썼습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나니 홀가분했어요. 그날 오후, 제이슨이 저희를 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고모, 제가 한국 의료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어서요. 무슨 오해요? 한국 의료가 성형외과만 유명한 줄 아시잖아요. 그런데 전혀 아니에요. 제이슨이 저희를 분당의 한 대학병원으로 안내했습니다. 만성질환통합관리센터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접수대의 간호사가 영어로 설명해 주었어요. 여기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 환자들을 통합 관리하는 곳입니다.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 처방사가 팀을 이뤄 환자를 돌봐요. 저는 30년 경력의 간호사였지만 이런 통합 시스템은 처음 봤습니다. 미국에서는 각 전문의가 따로따로 환자를 보고 정보 공유도 제대로 안 됐거든요. 환자 한 분을 팀 전체가 관리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3개월에 한 번씩 팀 미팅을 하고 환자별 맞춤 관리 계획을 세워요. 수치만 보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까지 개선하도록 돕죠. 한 진료실을 참관할 수 있었습니다. 70대 당뇨 환자가 의사, 영양사와 함께 상담하고 있었어요. 이번 달 혈당이 좀 올랐네요. 식단에 문제가 있었나요? 영양사가 환자의 식단 일지를 보며 물었습니다. 지난주에 손주 생일이어서 케이크를 좀 먹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럼 이번 주는 탄수화물을 조금 줄이고 운동을 10분 늘려보시는 게 어떨까요? 대화는 따뜻했고 환자는 존중받고 있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환자분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기 다니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년 됐어요. 당뇨약을 3알 먹었는데 지금은 한 알만 먹어요. 생활습관 관리를 잘 도와주셔서요. 비용은 어떻게 되세요? 건강보험이 있어서 한 달에 3만 원 정도 내요. 미국 달러로 23불?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애틀에서는 당뇨 관리만 한 달에 500달러가 넘게 들었거든요. 센터를 나서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의료는 성형외과만 유명한 게 아니었어요. 만성질환 관리, 재생의학, 통합의료 시스템까지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겁니다. 그저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 제이슨, 고마워요. 제 편견을 깨뜨려줘서. 고모, 한국 의료는 정말 환자 중심이에요. 돈보다 치료가 우선이고 예방에도 신경 써요. 그날 저녁, 저희는 제이슨의 직장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미국에서 이주한 간호사 수잔이었어요. 40대 중반의 수잔은 뉴욕에서 15년간 응급실 간호사로 일했다고 했습니다. 왜 한국으로 오셨어요? 제가 물었을 때 수잔이 한숨을 쉬었어요. 총상 환자를 너무 많이 봤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꿨죠. 그러다가 번아웃이 와서 한국으로 도망쳤어요. 지금은 뭐 하세요? 강남의 한 국제병원에서 일해요. 외국인 환자 코디네이터로요. 응급실보다 훨씬 평화롭고 무엇보다 총상 환자가 없어요. 수잔의 눈에 안도가 어려 있었습니다. 후회 안 하세요? 전혀요. 연봉은 좀 줄었지만 정신 건강을 되찾았어요. 그게 더 중요하죠.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만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네. 많은 사람이 미국을 떠나고 있어. 그렇죠. 더 이상 아메리칸 드림이 아닌가 봐요. 다음 날, 저는 제이슨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제이슨, 우리가 정말 여기 정착할 수 있을까요? 비자는? 집은? 의료보험은? 제이슨이 미리 준비한 듯 자료를 꺼냈어요. 고모, 제가 다 알아봤어요. 먼저 의료관광 비자로 6개월 체류하시고 그 다음엔 장기 체류 비자로 전환 가능해요. 의료보험은요? 외국인도 6개월 이상 체류하면 건강보험 가입 가능해요. 월 보험료가 수입의 3.5% 정도인데 거의 모든 치료가 커버돼요. 주거는요? 판교나 분당 쪽에 시니어 친화 아파트가 많아요. 병원, 문화센터, 대중교통이 다 가까운 곳이죠. 제 회사에서 주거 지원 프로그램도 있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이었어요. 시애틀 집은요? 렌트 주시면 돼요. 완전히 팔 필요는 없어요. 1년 살아보시고 결정하세요. 그날 밤, 저희는 긴 회의를 했습니다. 찬성 이유는 명확했어요. 안전, 의료, 사회적 연결, 예측 가능한 비용, 대중교통, 시니어 친화적 환경. 반대 이유도 있었습니다. 낯선 문화, 언어 장벽, 친구들과의 이별, 익숙함의 포기. 하지만 저울은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여보, 해봐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용감한 도전이 될 거예요. 데이비드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해보자. 두려움 속에서 늙기보다는 자유 속에서 늙는 게 나아. 그렇게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1년간 한국에서 살아보기로요. 2주 후, 딸 제시카가 손주 에밀리를 데리고 한국에 왔습니다. 엄마, 정말 궁금해서 못 참겠어요. 직접 봐야겠어요. 인천공항에서 제시카를 만났을 때, 저는 그녀의 얼굴에서 피로와 불안을 읽을 수 있었어요. 시애틀에서의 삶이 그녀를 얼마나 지치게 했는지 알 수 있었죠. 제시카, 천천히 둘러보자. 서두르지 말고. 첫날 저녁, 저희는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밤 9시였지만 공원은 가족들로 가득했어요. 제시카가 에밀리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어깨가 풀리는 게 보였어요. 엄마, 이상해요. 전혀 무섭지가 않아요. 그렇지. 여기서는 그게 정상이야. 제시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시애틀에서 에밀리 데리고 단 한 번도 밤에 산책한 적 없어요. 낮에도 항상 불안했고. 근데 여기는 저는 딸을 꼭 안아줬어요. 알아. 엄마도 그랬어. 그래서 여기 온 거야. 다음 날, 제시카는 서울의 여러 곳을 둘러봤습니다. 아기 돌봄 지원 센터, 놀이터, 소아과 병원, 문화센터. 모든 곳이 안전했고, 체계적이었으며, 아이 친화적이었어요. 한 놀이터에서 제시카는 한국 엄마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기가 몇 개월이에요? 14개월이요. 어머, 우리 애랑 비슷하네요. 여기 자주 오세요? 아니요. 미국에서 왔어요. 엄마가 여기 계셔서 방문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미국은 어때요? 육아하기? 제시카가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무서워요. 매일 불안해요. 한국 엄마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뉴스에서 봤어요. 학교에서 총기 사건도 많이 나고.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안심하고 키울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제시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이주하고 싶어요. 정말? 네. 에밀리를 위해서라도. 이 아이가 총피하는 훈련받으며 자라는 걸 볼 수 없어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온 지 3주가 되던 날, 제이슨이 급한 얼굴로 찾아왔어요. 고모, 시애틀에서 큰일 났대요. 무슨 일인데? 에밀리 어린이집 근처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대요. 어린이집은 무사한데, 바로 옆 편의점에서요. 제시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에밀리가 다니던 곳이잖아요. 만약 우리가 거기 있었다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희는 시애틀로 잠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집 정리도 해야 하고 이주 준비도 해야 했으니까요. 일주일 뒤 저희는 다시 시애틀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낀 것은 긴장감이었어요. 무장한 경찰들, 경계하는 사람들, 무거운 공기. 한국에서 3주를 보낸 후 느끼는 미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집에 도착해 짐을 풀고 나서 저는 슈퍼마켓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리는데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주변을 경계하고 빨리 걸으며 뒤를 자주 돌아봤습니다. 3주 전에는 당연했던 행동들이 이제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왜 내가 슈퍼 가는데 이렇게 긴장해야 하지? 저는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밤 11시에도 편하게 걸었는데 여기서는 낮 3시에도 불안했어요. 저녁에 오랜 친구 캐서린이 찾아왔습니다. 엘렌, 한국 어땠어? 저는 3주간의 경험을 쏟아냈습니다. 캐서린은 처음에는 신기해하다가 점점 부러워하는 표정이 되었어요. 정말 그렇게 안전해? 응. 밤에도 자유롭게 다녀. 노인들도, 여성들도, 아이들도. 믿기지 않네. 여기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
캐서린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7시도 안 됐는데 거리는 이미 텅 비어 있었어요. 엘렌, 솔직히 나도 여기서 사는 게 지쳐. 매일 불안하고 밖에 나가기도 무섭고. 하지만 떠날 용기가 없어. 저는 친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기를 내봐. 인생은 한 번뿐이야. 3일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밖에서 총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2블록 떨어진 곳에서 경찰차 불빛이 보였어요. 데이비드도 잠에서 깨어 제 옆으로 왔습니다. 여보, 또야. 네, 또예요. 저희는 한참을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확신했어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여보, 우리 빨리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요. 나도 그 생각이야. 여기서 하루도 더 못 있겠어. 다음 날부터 저희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집은 렌트를 주기로 했고, 가구는 창고에 보관하기로 했어요. 중요한 서류들만 챙기고, 짐은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병원에는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동료들이 아쉬워했지만, 저는 확고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안전하게 살고 싶어. 일주일 후, 저희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제시카와 에밀리도 함께였어요. 제시카도 시애틀 집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했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창밖에 시애틀을 바라봤습니다. 62년을 살았던 도시였어요.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죠. 하지만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안녕, 시애틀. 그리고 고마웠어. 저는 작별 인사를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어요. 두려움이 아닌 희망을 향해서요. 14시간의 비행은 길었지만 이번에는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다시 왔어. 우리 집에.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이 우리의 집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분당의 한 아파트에 정착했어요. 30층 아파트로 병원, 문화센터, 지하철역이 모두 도보 10분 거리였습니다. 제시카와 에밀리는 같은 아파트 단지의 다른 동에 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6시에 일어나 한강까지 걸어갔습니다. 새벽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60대, 70대, 심지어 80대로 보이는 어르신들도 조깅을 하고 계셨죠. 안녕하세요. 어느 날부터 매일 보는 얼굴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언어는 서툴렀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한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어였지만 몸짓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운동 같이 하자는 뜻이었죠. 그렇게 저는 새벽 운동 그룹에 합류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저희는 함께 걷고 스트레칭을 했어요. 말은 많이 통하지 않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 할머니가 저를 경로당으로 초대했습니다. 경로당? 제이슨에게 물으니 그가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의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예요. 거의 모든 동네에 있어요. 다음 날, 저는 할머니를 따라 경로당에 갔습니다. 2층짜리 건물로 1층은 식당과 휴게실, 2층은 교육실과 운동실이었어요. 점심시간이었는데 20명 정도의 어르신이 함께 식사하고 계셨습니다. 어머, 미국 사람? 한 할머니가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네, 시애틀에서 왔어요. 저는 캐나다에 딸이 있어요. 영어 조금 해요. 그 할머니 덕분에 저는 다른 어르신들과도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경로당 관리자가 저에게 제안했어요. 혹시 영어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자원봉사로요. 저요? 네. 여기 어르신들이 영어 배우고 싶어 하시는데 원어민 선생님 구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30년간 간호사로 일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었어요. 해볼게요. 그렇게 저는 일주일에 2번 경로당에서 영어 회화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어르신들이 정말 열심히 배우셨거든요. 엘렌 선생님, 손주한테 영어로 말하고 싶어요. 여행 가서 영어 쓰고 싶어요. 그분들의 열정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한편, 데이비드는 국제교류센터에서 영어 토론 모임 리더가 되었어요. 한국인 시니어들과 함께 시사, 문화, 철학에 대해 토론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 70대 할아버지가 칸트 철학에 대해 토론하시는데 나보다 더 잘 아시더라고.
데이비드의 얼굴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무릎 치료도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줄기세포 주사 3회를 다 맞고 나니 계단도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게 됐죠. 여보, 내가 다시 농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요? 응.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셨어. 격한 운동만 아니면 돼. 저희는 주말마다 한강 농구장에 가서 슈즈 연습을 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다시 농구공을 잡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농구장에서 한국인 시니어 그룹이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데이비드를 초대했습니다. 같이 하실래요? 데이비드는 주저하다가 코트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옛날 실력이 돌아왔어요. 게임이 끝나고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잘하시네요. 다음 주에도 오세요. 그날 이후 데이비드는 매주 토요일 농구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운동으로 소통했어요. 제시카는 에밀리를 키우면서 한국 엄마들과 친해졌습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자연스럽게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육아 정보를 공유했죠. 언니, 에밀리 어린이집 어디 보내세요? 아직 알아보는 중이에요.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 좋은 곳 있어요. 같이 견학할까요? 한국 엄마들은 정말 친절했습니다. 제시카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도록 많이 도와주었어요. 언니, 한국어 배우고 싶으면 우리 아파트 문화센터에 외국인반 있어요. 정말요? 네. 일주일에 2번, 저녁 7시예요. 저도 같이 가요. 제시카는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빠르게 실력이 늘었어요. 6개월이 지나자 일상 회화는 거의 가능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희 가족이 모두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에밀리는 이제 20개월이 되어 뒤뚱뒤뚱 걷고 다녔어요. 할머니, 할머니. 에밀리가 저를 부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 아이는 총소리를 모르고 자라고 있었습니다. 록다운 훈련도, 총기 대피 훈련도 받지 않을 거예요. 밤에도 자유롭게 산책하고 친구들과 안전하게 놀 수 있을 거였죠. 엄마, 정말 잘 왔어요. 에밀리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제시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행복해. 너희들이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2막이 시작된 거야. 60대에 이렇게 활기차게 살 줄 몰랐어. 저도 동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은퇴 후 무엇을 하며 살지 막연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영어를 가르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제 존재가 가치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경무당 관리자가 저에게 제안했어요. 엘렌 선생님, 구청에서 외국인 시니어 정착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자문위원을 해주실 수 있어요? 저요? 네. 선생님처럼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 시니어의 경험이 필요해요.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한 달에 2번 구청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나눴어요.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어떤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는지, 언어 장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제 30년 간호 경력과 이민자로서의 경험이 모두 도움이 되었습니다. 엘렌 선생님 덕분에 정말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었어요. 구청 담당자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60대에 새로운 역할을 찾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9개월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시애틀에서 친구 캐서린이 방문했어요. 엘렌, 직접 보고 싶었어. 내가 말한 게 정말인지. 저는 캐서린을 일주일 동안 서울 곳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첫날 밤, 저희는 밤 10시에 한강공원으로 갔어요. 캐서린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밖에 있다고? 응, 매일 이래. 믿을 수가 없어. 시애틀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캐서린이 무릎 통증이 있어서 진료를 받기로 했거든요. 오전 9시에 도착해서 오후 1시에 MRI 결과까지 받았어요. 엘렌,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반나절 만에? 응. 여기서는 일상이야. 비용은? 200만 원 정도래. 미국 달러로 1,500불? 캐서린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시애틀에서는 8,000불은 나올 텐데. 병원을 나서며 캐서린이 말했습니다. 엘렌, 나도 진지하게 고민 중이야. 여기로 이주하는 거. 정말? 응. 나도 미국에서 사는 게 지쳐. 매일 불안하고
의료비는 천정부지고, 외롭고, 여기는 모든 게 달라 보여. 셋째 날, 경로당에 갔습니다. 어르신들이 캐서린을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엘렌 선생님 친구? 네. 미국에서 온 제 친구예요. 어서 오세요. 같이 점심 먹어요. 그날 오후, 캐서린은 제 영어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70대 할머니들이 열심히 영어를 연습하는 모습을 보며 캐서린이 감동했어요. 엘렌, 너 정말 좋은 일 하고 있구나. 나도 행복해.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녁에는 데이비드의 농구 모임에 갔습니다. 60대, 70대 한국인들이 열심히 농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캐서린이 놀랐어요. 저 나이에 저렇게 운동을 해. 무릎은 괜찮은 거야? 다들 관리를 잘하니까. 여기 의료 시스템이 좋아서 정기적으로 검진받고 운동 처방도 받아. 경기가 끝나고 한 할아버지가 캐서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미국에서 왔어요? 한국 어때요? 캐서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활기찬 시니어들 처음 봐요. 여기는 나이가 숫자일 뿐이에요. 계속 움직이고, 배우고, 즐기면 돼요. 일주일 후, 캐서린이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공항까지 배웅을 나갔어요. 엘렌, 고마워. 정말 많은 걸 보고 느꼈어. 언제든 와. 여기가 내 집이기도 해. 나도 진지하게 고려할게. 한국 이주. 캐서린이 떠나고 며칠 후,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엘렌 선생님, 외국인 시니어 정착 프로그램이 정식으로 승인됐어요. 선생님이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를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코디네이터요? 네. 월급도 드리고요. 정식 직원은 아니지만 계약직으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다니요. 해볼게요. 그렇게 저는 한 달에 3번, 구청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오는 외국인 시니어들을 돕는 일이었어요. 주거, 의료, 언어, 문화 적응까지 모든 것을 지원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정말 보람 있었어요. 어느 날, 미국에서 온 60대 부부를 상담했습니다. 저희도 엘렌 선생님처럼 한국에 정착하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저도 했으니까요. 저는 그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시애틀에서의 불안한 삶, 한국에서의 발견, 정착 과정, 그리고 새로운 시작. 정말 후회 안 하세요? 단 한 번도요. 여기서는 안전하게, 자유롭게, 가치 있게 살 수 있어요. 그들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10개월째가 되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운영하는 영어 토론 모임이 유명해져서 대기자가 30명이나 됐어요. 여보, 모임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할 것 같아. 그래요? 그럼 주중에 하나 더 해봐요. 데이비드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교사로서의 열정을 다시 발견했다고 했어요. 제시카는 에밀리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정말 안전하고 체계적이었어요. 엄마, 선생님들이 정말 친절해요. 에밀리가 너무 좋아해요. 다행이다. 그리고 록다운 훈련 같은 거 없어요. 그냥 화재 대피 훈련만 해요. 제시카의 얼굴에 안도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에밀리한테 안전한 환경을 줘서.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에밀리의 두 돌 생일을 축하했어요. 한국식으로 돌잔치를 작게 열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 영어 수업 학생들, 데이비드의 농구 모임 친구들, 제시카의 엄마 친구들. 30명 정도가 모였어요. 모두가 에밀리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에밀리, 건강하게 자라. 예쁜 아이.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축하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찾은 것은 무엇일까요? 안전, 의료, 자유, 사회적 연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평범함이었어요. 평범하게 살 수 있다는 것. 밤에 걷고, 병원 가고, 사람들 만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그게 미국에서는 사치였지만 한국에서는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평범한 삶이었죠.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잃어봐야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에밀리를 안아 올렸습니다. 에밀리, 할머니가 너한테 평범한 삶을 선물할게.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삶을. 에밀리가 웃으며 제 뺨에 뽀뽀를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요. 1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온 지 정확히 1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제이슨이 저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고모, 삼촌, 축하드려요. 한국 생활 1주년. 식당은 한강이 보이는 곳이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한강변을 따라 조명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제이슨, 내 덕분이야. 내가 초대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 아니에요, 고모. 고모와 삼촌이 용기를 내셨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식사를 하면서 저희는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의 낯섦, 반나절 만에 끝난 병원 진료, 밤에도 안전한 거리,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재탄생. 여보, 우리 정말 많이 변했어. 데이비드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죠. 1년 전만 해도 은퇴 후가 막연했는데 지금은 매일이 바빠요. 저는 이제 구청에서 일주일에 3번 일하고 경로당에서 일주일에 2번 영어를 가르치고 새벽마다 운동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영어 토론 모임을 주 2회 운영하고 주말마다 농구를 했어요. 무엇보다 저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걷는 것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모두 자연스러워졌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제시카가 에밀리를 데리고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에밀리가 뛰어와 저희를 안았어요. 이제 26개월이 된 에밀리는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어린이집에서 친구랑 놀았어요. 그래. 뭐하고 놀았어? 미끄럼틀이요. 그네도 타고. 에밀리의 밝은 표정을 보며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 아이는 두려움을 모르고 자라고 있었습니다. 총소리를 모르고, 록다운 훈련을 모르고, 그저 평범하게 자라고 있었죠. 엄마, 저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제시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데? 저,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정말? 네. 외국계 회사인데 한국 지사에서 마케팅 매니저로 일하게 됐어요. 다음 달부터 시작해요.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먼저 용기 내서 한국에 왔으니까 저도 따라올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희는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10월의 서울은 선선했지만 상쾌했어요. 밤 9시가 넘었지만 공원은 여전히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자전거 타는 가족들, 조깅하는 사람들, 벤치에 앉아 이야기하는 연인들, 그리고 저희처럼 산책하는 시녀들. 할머니, 저기 불꽃놀이 있어요. 에밀리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한강 위로 불꽃이 터지고 있었어요. 우와, 예쁘다. 사람들이 환호하며 불꽃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가슴에 새겼어요. 총소리가 아닌 불꽃 소리. 공포가 아닌 축제. 이것이 우리가 찾던 삶이었습니다. 에밀리가 졸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한강 와요. 저는 손주를 안아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고, 매일 올 수 있어. 밤에도요? 밤에도. 그 당연한 대답에 모두가 미소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시애틀 집 아예 팔까? 왜요? 여기가 우리 집이잖아. 이제 돌아갈 생각 없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시애틀은 62년을 살았던 곳이었어요.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죠. 하지만 더 이상 우리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팔아요. 그리고 여기 집을 제대로 마련해요. 그날 밤, 저는 오래전 친구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의 1년을 정리한 긴 편지였어요. 안전한 거리, 빠른 의료, 합리적인 비용, 활기찬 시니어 생활, 사회적 연결. 그리고 무엇보다 평범하게 살 수 있다는 것. 다음 날 아침, 답장들이 쏟아졌습니다. 엘렌, 나도 진지하게 고려 중이야. 정말 부러워. 우리도 갈 수 있을까? 한국 생활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줘. 저는 한 명 한 명에게 정성껏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우리가 한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을요. 며칠 후, 구청에서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외국인 시니어 정착 지원 프로그램 런칭 세레모니였어요. 저는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서 무대에 올라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엘렌 톰슨입니다.
62세에 미국을 떠나 한국에 왔습니다. 청중 속에는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 시니어들과 정착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득했어요. 많은 분이 물어보십니다. 왜 미국을 떠났냐고. 답은 간단합니다. 안전하게 살고 싶어서입니다. 청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특별한 것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것을 찾았죠. 밤에 걷기, 제때 치료받기, 사람들과 연결되기. 그게 미국에서는 사치였지만 한국에서는 일상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60대에 새로운 나라에서 시작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고.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많은 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엘렌 선생님처럼 살고 싶어요.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분들 한 명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정말 보람 있었어요. 10월 중순이었습니다. 데이비드의 농구 모임에서 친선 경기를 열었어요. 60대 팀 대 70대 팀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60대 팀의 주전이었죠. 저는 관중석에서 남편을 응원했습니다. 데이비드, 파이팅! 경기는 치열했고, 결과는 60대 팀의 승리였어요. 땀을 흘리며 코트를 나오는 데이비드의 얼굴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여보, 봤어? 내가 결승골 넣었어. 봤어요. 멋있었어요. 우리는 손을 잡고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여보, 후회 안 해?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뭐려? 시애틀을 떠난 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시애틀에서의 62년. 그곳에서의 추억들, 친구들, 익숙한 모든 것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여기서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매일이 의미 있고, 자유롭고, 안전해요. 나도 그래. 64세에 이렇게 활기차게 살 줄 몰랐어. 우리는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애틀의 친구 캐서린이었어요. 엘렌, 결정했어. 나도 한국 갈 거야. 정말? 응. 다음 달에 갈게. 도와줄 수 있어? 물론이지. 언제든지. 전화를 끊고 데이비드에게 말했습니다. 캐서린도 온대요. 그래? 점점 많은 사람이 오고 있네. 우리가 시작한 작은 물결이 커지고 있어요. 10월 17일이었습니다. 저는 경로당에서 평소처럼 영어 수업을 했어요. 오늘은 특별히 가족에 대한 주제로 대화 연습을 했습니다. My grandmother is grandmowing grandma safe in Korea. 한 할머니가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Very grandmood. 정말 잘하셨어요. 수업이 끝나고 그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손녀가 미국에 있는데 한국으로 오라고 할까 봐요. 좋은 생각이세요. 여기가 안전하니까요. 선생님처럼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안전한 곳에 있어야죠.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에밀리는 이제 혼자서 숟가락질을 하고 있었어요. 에밀리, 잘한다. 할머니, 나 혼자 먹을 수 있어요. 그 순간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온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이 아이가 두려움 없이 자랄 수 있게. 이 아이에게 평범한 삶을 물려줄 수 있게. 식사 후, 저희는 다시 한강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거의 매일의 루틴이 되어버린 산책이었어요. 에밀리가 뛰어다니며 놀고, 저희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여기 와요?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손주를 안아 올리며 대답했어요. 그럼,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고, 언제든지 올 수 있어. 밤에도요? 밤에도. 에밀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두려움은 없었어요. 불안도, 공포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순수한 기쁨만이 있었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서울의 밤하늘은 맑았고, 거리는 안전했으며, 사람들은 자유로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찾은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평범하게, 안전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삶. 손주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 그것이 바로 평범함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62세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선택한 엘렌과 데이비드의 용기. 그리고 손주에게 안전한 미래를 물려주고 싶었던 한 가족의 여정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밤에도 걸을 수 있는 자유, 예측 가능한 의료 시스템, 나이 들어서도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환경. 바로 평범한 삶이죠. 그리고 그 평범함을 지켜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